이철희, 표창원, 김보엽의 시사 게이트. 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저희도 추석 때문에 쉬었는데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큰형 집에 가는데 우리 큰형이 또 조선일보를 보는 애독자시고 아주 또 친박이거든요. 그래서 말 잘못 꺼내면 싸우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 왔습니다. 네. 그래도 제 프로는 열심히 본다 그러대요. 아, 그래요? 좀 지나면 교화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프로를 보는데 혹시 강모 씨 쪽으로 교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홍콩 다녀오셨죠? 오늘 도착하셨다고요? 네, 오늘 막 지금 공항에서 막 오는 길입니다. 무슨 일로 갔는지 궁금해요. 강의하러 갔었죠? 네. 그 홍콩 대학교에서 그 사회학과의 범죄학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국정원 사건 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던가요?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러한 우리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행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겠느냐. 국가안보를 하기 위해서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중북 좌익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럼 이 부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봐라.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의 뭐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그리고 특히 법집행, 경찰, 범죄, 정보 관련 종사나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어느 누구도 뭐 다른 의견을 갖지 않는 그 만장일치 의견을 봤죠. 그분들을 수입해서 좀 일하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오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시청자 의견부터 좀 만나볼까요? 표 교수님 먼저. 네. 역시 외국에 계신 분이 주셨네요.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시에서 그레이스 와이너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성함이 미국식인데요. 아마 교포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게이트 제11회에서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방문 후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인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과연 너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군이 우리 베트남을 침략한 것은 어떤 전쟁이냐? 명분도 없이 미국을 도와 수많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지금은 한국 사람의 피를 받은 베트남 후손들이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도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일본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진실한 사과를 운운한다. 너희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는 고사하고 국립묘지에 달랑 헌화만 하고 갔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와 베트남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인정도 많고 착하지만 이상하게 정권만 잡으면 독사 같은 악마로 변하고 양심을 속입니다. 잠시라도 우리 모습을 바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사과를 전혀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계속 해야 되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랬잖아요. 독일이 유태인 등 2차 대전 때 피해를 끼친 분들께 사과는 한도가 없다. 언제나 끝까지 우리는 사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메르켈 총리가 했죠. 사과를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했죠. 네, 했는데 했죠. 이제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걸로 좀 족하지 않다 이러면 또 사과해야 되고 네. 사실 뭐 반복적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게 진짜 사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내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이 메르켈이 사과한 거를 두고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약간 반어법을 해석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이 뭐 어떻게 나와요? 반어법을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데 제 말을 반어법으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직설적으로 같은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뭐 유산이라 그럴까요?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사과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맞죠. 그럼요. 또 사실 그 전쟁을 반대하는 진영에 섰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가서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이어온 사람들이 가서는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갔다 그러면 안 갔으면 모를까. 갔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것만 봐도 박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못 벗어나고 있고 역시 안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박정희 대통령도 일종의 영 박정희와 올드 박정희가 있잖아요. 네. 유신 전후로 상당히 많이 나눠지잖아요. 물론 뭐 삼선 개헌 전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유신 때 박정희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도 옹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 많잖아요. 그런 유신 때 박정희, 올드 박정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도 베트남전 방문했을 때 한치 말 한마디 안 하고 헌화하고 베트남식으로만 뭐 헌화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정도로 그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바로 밥을 한다고? 바로 밥을 한다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이었어. 다음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네. 이 소장님이 읽어주시는 거네요. 네, 읽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하병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게이트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설이 나왔을 때 당시 박근혜 의원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렇게 했답니다. 본인 박지만이 안 했다고 했으면 아닌 것이지요 라고 일축하지 않았나요? 최 총장도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된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나 정치인, 언론들 제발 똑같은 잣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사게이트 계속 진실과 소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참 중요한 사례를 찾아오셨네요. 저도 평론하고 이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이런 걸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고맙습니다. 예. 많이 써먹으세요. 오늘도 시청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물론 채택되지 않은 분들께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물은 21세기 북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초인류들의 뇌사용법 이매진이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사람들은 뛰어난 창의적 재능이 몇몇 예외적인 인물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개의 상상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발명품이 가득한 3M에서는 업무 중 일정 시간 공백을 주는 혁신 휴가를 통해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는 아침 회의의 치열한 토론 시간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뇌과학 분야의 스타 조나 레러의 신작 초인류들의 뇌사용법 이매진 이번 주에 선물로 드립니다. 협찬해주신 21세기 북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사게이트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김보엽의 시민케입니다. 김보엽의 시민 K.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안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한마디 사과로 퉁치려는 모양입니다. 또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임기 중엔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한 번 더 속아드려야 할까요? 변두리에 가면 어리숙한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약장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먹으나 마나한 엉터리 건강식품을 사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몫 정도가 아닌 큰 몫을 챙긴 공약장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남성용, 여성용 손목시계 한 세트라고 하는데 혹시 거꾸로 가는 시계는 아닐까 걱정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그러다 아버지 시대로까지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국방부 시계는 군인들만 힘들게 하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시계는 우리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해 던진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청와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말,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쯤 되면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성추행을 하고 몰래 짐 싸서 혼자 귀국한 윤창중 대변인 사건 때는 왜 그렇게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했나요? 아하, 그땐 이미 진실을 아셨던 거군요. 일제라는 드라큘라에게 피만 빨린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강연을 한 허동연 경희대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또 일제의 토지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싹 틀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피 좀 빨고 영생을 준다는 드라큘라가 있으면 저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허 교수도 좀 빨린 것 같은데 문제의 드라큘라는 사람들의 피만 빠는 게 아니라 뇌와 양심까지 빨아먹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집회를 공권력을 동원해 확 제압했어야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요새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마 항쟁 때 캄보디아에선 300만 명이나 밀어버렸는데 우리가 100만, 200만 명 희생시키는 게 대수냐 이렇게 말했던 박정희의 경호실장 차지철을 떠올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대뽀님,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 혹시 총기가 흐려지신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란 게 원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수구 꼴통 보수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변해야 한다. 2005년엔 이렇게 목청을 높이셨던 김무성 의원, 이런저런 말로 숫골이란 매를 벌지 마시고 자신이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K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라. 좀 그것도 얘기를 해보죠. 기초연금을 어르신 모두에게 지금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공약 포기는 아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대 때리고요. 폭력은 아니다 그런 거죠. 미안은 하다. 나는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 줄 알았어. 그래, 이렇게. 꽤 센데. 그거는 독립투사가 해야 되는 거고. 합리적인 분이. 근데 참, 저는 정말 걱정돼요.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네. 대통령이란 역할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4년 남짓 남은 기간 내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창중 사건 때도 그랬거든요. 직접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하고 있는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건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 속을 알겠느냐. 배신당한 느낌이다. 그러고 지나갔죠. 지금 이것도 어르신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냥 낱말 하듯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사과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은 일단 일반적인 개인들끼리도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렇죠? 남편이 나가서 잘못하고 돌아와서 술 먹고 막 하고 돌아와서는 밥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아빠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 알고 있지? 라고 그럼 바로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왜냐면 직접 아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옆에다 두고 그냥 아이한테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내는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근데 그 사과를 왜 했을까? 또는 사과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는 좀 별로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공약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수정이 들어간 게 인수위 때부터 수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공약에 속된 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정하기 시작했단 아니 말이죠. 그때도 공약 수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불쾌하다. 공약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기간이 이제 인수위부터 시작됐는데 인수위가 2월 달이었잖아요. 1, 2월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행복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번에 최종 방침 정해질 때까지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정하기 시작할 거면 결국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2개월 만에 무슨 천지개벽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MB 정부 때처럼 금융위기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설명해야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데 그만한 상황도 없었단 말이에요. 2개월 사이에 무슨 뭐 큰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애시당초 지킬 생각이 없었던 약속을 한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약을 발표한 게 민주당이 먼저 사실은 이 기초노령연금은 유시민 장관 때 처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이 계속 좀 끌고 들어왔던 문제인데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하위 소득 80%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거를 액수도 2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대한 것 때문에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모든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처음 제기될 때도 사실은 본인들이 충분히 검토했다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끝날 얘기인데 더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의도가 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상위 20%만 더 주는 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거냐 충분히 고민했더라면 하고 했었더라면 2개월 만에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맥락만 따져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위였다라고 보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는 처음부터 바꿀 거였으면 솔직하게 그때는 좀 계산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가야지 마지막으로 제가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게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별로 신뢰성이 안 가는 그러니까 임기 내에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내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말 던지는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서 했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잘못됐고 사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면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임기 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 받고 답을 해줘야 되죠.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지 뭐 지나가다가 한 번씩 툭 던져놓고 말고 질문은 안 받고 대화 없고 소통 없고 그건 그 지난번 3차 토론 12월 16일 날 있었던 TV 마지막 3차 토론 때 보면 딱 크게 나오거든요. 네.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딱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 다 풀립니다. 네. 다른 디테일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럼 뭐 그때 벌써 예견이 된 거란 말이죠. 이미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정책과 약속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이 정확하게 서 있질 않다. 네. 그 액션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보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냥 뜬구름 잡는 지하경제 양성화도 말 잘못해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했다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좋다 이거죠. 다 실수라든지 사정 변경 다 좋은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네. 앞으로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면 앞으로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앞으로 또 남았잖아요. 반값 등록금 또 문제 남았어요. 네. 좀 영유아 보육 문제도 좀 내년 예산 발표했는데 복지 예산도 오늘 나온 거 보면 형편없어요. 한 40몇억 써놓고 다른 재원 연금이니 뭐니 갖다 써놓고 이렇게 복지 재원이 늘었다. 이러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수적인 정권이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가치를 내걸어야 돼요. 네. 복지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세금 이 세 가지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놔야죠. 그럼 처음부터 사실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정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우리 워렌 버핏 같은 유럽이나 미국의 가진 자들이 부자 증세를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형식도 우리 분위기는 안 된단 말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적인 어떤 기부, 자선 이런 것들로 복지를 하겠다? 이것도 안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으로 그럼 성장을 많이 해서 레베뉴, 어떤 이익을 많이 걷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한 게 뭐냐? 결국은 진보적인 복지 정책을 도용하는 거죠. 문패만 갖다 쓴 거예요. 문패만. 이게 사실은 보수인 정권이 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전면 복지다. 어느 보수 정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들은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리고 등록금도 깎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사실은 전혀 보수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받을 만한 복지적인 허황된 그런 장밋빛 꿈만 내걸어 놓고는 딱 짚고 나오고 나서는 전부 다 미안하다. 이 한 가지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지도 없고 실행에 방법도 없고 마음도 없었던 것을 하겠다고 한 거짓말이란 거죠. 이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게 최소한 그럼 임기 내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보고 온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상황이 호전되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든가 어떤 상황이 예견이 되는데 이걸 몇 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어쨌든 임기 내에 보자니까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두 분이 똑같은 얘기이신데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금년에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내후년에 어떻게 하고 5년 계획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쯤은 이렇게 완성을 해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뭐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과의 진정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판단이 똑같은데 문제는 저는 이게 공약 파기다 이런 단어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약속은 못 지킨 건 맞지만 제목을 뽑을 때 제가 편집 기자니까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몇 가지를 쭉 놓고 단어를 고르는데 공약 불이행, 공약 폐기, 공약 파기, 공약 수정, 뭐로 가야 될까? 네? 고민하다가 집어든 건 우리는 공약 파기였죠. 왜 공약 파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하겠다는 걸 깡그리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쉽게 말하면 파기인데 지금은 이제 저는 뭐 수정이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 좀 언론은 저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도 공세를 필 때는 뭐 그렇게는 쓸 수 있겠죠. 이거 공약 안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디파인 하는 게 규정하는 게 초반부터 너무 많이 가버리면 나중에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희 당도 민주당 보고 너희 당도 하위 80%만 주겠다는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좀 난감한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원래 100% 주기로 하자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꾼 거라 그러면 좋은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문재인 의원은 하위 소득 80%한테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다 줄 수 없는 재정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안 지켰다고 그래서 100% 다 주자, 모든 사람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자체에서 나는 자기 부정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인데 수정은 맞나 내용은 수정이지만 약속은 깬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나는 디파인을 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약속이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파기죠. 근데 뭐 파기냐 수정이냐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너무 과하게 규정하는 거는 이렇게 역풍이 있다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럼 수정된 것이라도 제대로 이행이 가능할까? 지금 그 제시된 대로 하위 70% 노인분들 전부에게 20만 원씩 드릴 수 있느냐? 그만한 재원이 확보될 것인가?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산으로 못하니까 국민연금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다른 부분 역시 국민연금에서 빼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겠다는 빼지는 않은데 원래는 빼려고 했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기준으로 1년이 더 많으면 10,000원 까고 2년이 많으면 또 까고 20,000원 까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가 지금의 돼 있어요. 특정 계층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나빠지는 거죠.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2028년 가면 거의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대로 놔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바뀐 제도로 가버리면 그대로 가면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노인들, 그러니까 계약의 측면도 있어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몇 년 뒤에 젊은 세대는 연금 받을 그렇죠. 이 소장님 문제예요. 28년이면 한 15년 뒤잖아요. 그럼 지금 40대, 65세니까
50세부터 사실은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해당되잖아요. 50 그러니까 그 만으로 치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것도 못하게 사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넓혀준다는 명분 하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복지 전문가는 이거 사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이중 사기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게 그냥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라는 것도 보면 거의 난수표라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봐도. 2028년부터는 어떻게 되고 뭐 막 복잡하게 돼 굉장히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가장 단순화시켜서 보면 세원의 증가가 없이 지출의 증가를 하겠다라는 건 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술이 아닌 한. 근데 마술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선가 무엇인가 장난을 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만 복지적인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이 더 늘질 않는데 그럼 어디선가 빠진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그걸 손해보느냐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준비된 대통령이니까요. 뭐 있겠죠. 10년 정도 하면 내공이 쌓인다니까 있으면 잘할 건데 좋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있었으면 저 우리 표 박사 얘기처럼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게 상당히 좀 난감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도 지금 보류시켰잖아요. 근데 저거 필히 예산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8조 3천원 갖고 안 되니까 돈을 더 달라는 거거든요. 더 집어넣어서 지금 F-35를 사겠다는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한 뭐 1, 2조 돈이 더 들어가요. 안 그래도 돈이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해서 낡은 비행기 사보겠다 그랬다가 엎어치기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예산에 어디서 다른 거를 가져와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정도로 그냥 해서 가겠다라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하려면 여권 내부에 이른바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부터 개혁적 보수나 경실모라고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사람들은 다 찌그러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하던데요. 반복지파들 목소리만 커져요. 안보파들의 목소리만 커지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용변의 힘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몽준 의원 얘기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럼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공약이라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공약을 만들 때 나라에 이 말을 하니까 바로 반응이 그러면은 나라에 해가 되는 공약을 자신들은 만든 거냐. 그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이 멀쩡하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와서 따져보자는 거죠. 네. 아무리 약속이건 공약이건 나라에 해가 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분이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세종시 수정 때문에 네. 미생지신이라는 네.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었죠. 왜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 밑에서 네. 어떤 처자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미련하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묵은이 계속 많으니까 기다렸다. 떠들어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얼마나 그 미련한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생지신이냐? 그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물도 안 떠내려오는데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참 거듭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대통령이나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박수 쳐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렇죠. 누구이든지 간에 국민 잘 살게 하고 국가가 부강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풀린 이 국정원 사건이며 야당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있는 이 상태를 극복하지 않고서 세원도 마련돼 제대로 안 되죠. 복지 문제도 흔들리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앞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치를 일단 풀고 정치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털 거 털고 뭐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 다음에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 다음에 공약의 대폭 수정이 필요한 거면 합의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국민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다 지금 충분히 짚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선거나 정치학에서 보면 뭐 학문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 아니었어요?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때 얻어맞고 화들짝 놀래서 원점 재검토를 시켰어요. 그리고 뭐 원점 재검토는 안 되긴 했습니다만 원점 재검토를 했죠. 그때 촛불이 막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최동욱 사건도 사실은 사표 수리 안 됐다라는 걸로 검찰의 분위기를 진정시켰잖아요. 진정시켜서 평검사들만 가라앉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사과 발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생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선을 안 만들어주겠다는 이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뭐 다른 이슈, 안보 이슈나 이쪽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붙겠다. 그러나 이쪽 문제만큼은 내가 싸우지 않겠다. 싸우기 싫어. 아니, 그 쟁점을 안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 집권 세력으로서 보면 굉장히 현명한 대처거든요. 그렇다면 야당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가 지금 아킬레스건인지는 박 대통령이 조금 나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킬레스건을 저는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한쪽만 때리고 있어.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 번 우리 표박사가 먼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요번에도 사실은 좀 그게 좀 떠올랐어요. 역시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그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누가? 그래서 손에 쥔 거는 없지만 누가? 민주당이 아하. 국회 들어가고 대표는 혼자서 전국 강연 근데 다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뭐. 일리가 있으신데 문제는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보면은 그 데미지 컨트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 리스크 관점에서 컨트롤이건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응급처치거든요. 계속 응급처치예요. 매번 일이 생길 때마다 일단 이 상황만 응급하게 넘기자. 무슨 수를 써서든. 중병 걸렸는데 빨간 약 바르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응급처치야? 렌즈 붙이고 안 보이게. 예, 겉으로는 일단 괜찮아 보이고 안 진통제 먹여서 안 아픈 것처럼 그런 느낌만 주고 이게 좀 지나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수밖에 없고 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그럼 기초연금법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살짝 맛보기로 좀 한 걸로 마무리 짓고 표창원의 죄와 벌 코너 들으시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원의 죄와 벌. 20세기형 악한 권력의 망동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권력은 정보를 독점합니다. 권력은 언론을 통제합니다. 권력은 무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권력은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권력은 예산을 주무릅니다. 권력이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주인인 국민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권력에게 허락한 뜻은 이 힘들을 오직 주인인 국민과 국가를 이롭게 하라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권력이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부당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이 모든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권력에 대한 크고 강한 경고를 바랍니다. 그래도 권력이 주인인 국민과 국가가 아닌 권력 스스로의 사적 이익이나 권력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 힘들을 불법적으로 잘못 사용할 때는 프랑스 혁명, 4.19 혁명처럼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 권력을 응징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사유화되고 그 사유화된 권력이 국민을 해치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하고 눈에 뻔히 드러나 보이는 20세기식 낡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건 그 권력을 주인인 국민이 허락한 대로 그 허락이 구체화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잠시 손에 쥔 권력을 마치 영원히 소유한 제왕 군주가 된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들은 거리에 있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개인들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현실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 깨어남이 늦으면 당신들의 자리는 높은 회색빛 담벼락 안, 창살과 CCTV가 이동과 행동의 범위를 제약하는 특별한 공간 안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자행하고 있는 20세기형 권력의 악한 망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네. 근데 그렇게 세게 해도 안 잡혀가? 제가 뭘 그 정도야. 뭐. 들어보니까 뭐 듣는 사람 썸칫썸칫하게 오늘은 거의 맹자의 역성혁명 그렇지. 수준이던데요. 뭐 듣는 사람이 손짓하다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겠죠. 사회적 소외를 이렇게 획책하는 사람인데. 내란죄. 근데 언제 들었어요? 뭐 언제 들었어? 금방 들었잖아. 아, 들었구나. 이 사람 왜 이래 또? 자,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좀 해보죠.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딴지 걸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만들어 놓고 개정하기는 그러니까 면이 안 서니까 뭐 TF 만들어서 위헌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이딴 소리가 쇼예요. 생쇼다. 쇼예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액션만 그렇게 야당 취하는 1차적으로는 야당을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화법이 무기가 세거든요. 네. 야당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분을 자꾸 이렇게 축적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최경환 대표, 원내대표가 좀 주도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당내 권력 투쟁용의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이 양반이 지금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전 대표는 어떡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경쟁하겠다? 하는데 내가 핵심을 짚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내는 거잖아요. 선진화법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돼요. 선진화법 개정도 선진화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위헌 된단 소송으로 말이야. 가겠다는 거죠. 위헌 안 된다고 이미 황운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위헌 소송 간들. 이번 국회 안에는 위헌일 해결되나. 줄 알고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들인가요? 아까 정몽준 의원 얘기처럼 해가 될 줄 알면서도 만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국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저 정신병원이나 어디 초등학교나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자기 부정이 있어요. 심각한 그럼요. 자기 부정.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따지. 사법 쪽에 가서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주세요. 진짜 웃긴 거죠. 그렇죠.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네. 도대체가. 그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헌법 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봐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바로 이 선진화법이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뭐 2분의 1 규정 과반수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과반 규정에 못 미치게 3분의 1만 찬성하면 다수결의 그렇죠. 통과시켜준다면 그렇죠. 이거 위헌이지만 그렇죠. 그걸 근거를 갖춰서 강화시킨 강화시킨 거를 위헌이라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자들한테. 그자들이 얘기하는 국회 선진화법. 이 얘기는 그냥 뻥카다. 당 내용이다. 전혀 현실성이 없으므로 무시해라. 기사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물어보기 전에 내가 쫓아가서 쫓아가서. 여당 출입 기자들한테 국회 정론관에 가서 마이크 딱 잡고. 내가 뭔데? 애국 나 정치인 아니야. 그러네, 정치인 애국 기사는 여기 있어. 이 얘기는 그럼 뭐 더 할 게 없네요. 할게 그걸로 없을 것 국회 같아요. 선진화법 예. 논란을 일으키는 예. 새누리당의 전략은 뻥카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미국의 그 필리버스터도 위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하는 거 가지고 제동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왜 그동안 잘 안 됐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근 10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지금도 오바마 케어 때문에 예산 안 주겠다고 난리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안 된 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 필리버스터로 막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 그러면 막힌 쪽에서 예컨대 민주당 쪽에서 위헌 소송했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준 가치 합의를 누리고 자기 당이 주도해서 만든 룰이고 지금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통과시킨 룰이면 존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덜 쪽팔리잖아요. 아무리 이게 얼굴이 두껍다고 이거 위헌입니다 그러고 들고 흔드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는 다수든 소수든 마음대로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은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새로운 걸 개정하면 막을 수 있는 소수 의견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민주당이 낸 것도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타협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타협하면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타협하면 돼요. 그렇죠. 고집 피울 게 뭐 있어. 뭐 턱이 그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면 되잖아. 이게 양보하면 되잖아. 그게 선진화법이에요. 하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자기가 비대위원장 때 그걸 왜 만들었어? 만약에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을 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러면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선거 있고 그 다음 선거 있고 여론이 있고 하는 건데
새누리당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난 국정원 특위에서의 변호 방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내리고 있고 격화시키고 있고 국회 자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 그대로 서로 간에 대화하고 협의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들 논리대로 집권했으니까 51.6%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줘라고 한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나라는 엉망진창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야당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생겨주면 되지 다시. 그 매번 그냥 보수 정권이 했을 때 마음대로 국가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그 진보 정권이 되면 완전히 좌측으로 돌려놓고 그게 어떻게 돼요? 국가가 난리가 나죠. 이 법이 통과된 게 2012년 총선 이전이죠. 아니죠. 통과된 날은 5월 2일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총선 직후인데 합의되고 이런 과정은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된 거고 황교대 당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도 사실은 당의 중진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이거 하면 통과 강행 처리 못하기 때문에 식물국회 된다 그랬고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강하게 그거를 부추겼어요. 일면 타협 같은 걸로 막 때렸다고 이렇게 하면 식물국회 된다 이래가지고 또 당시 걔네가 반대하는 대로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아서 막 반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서로 통해서 통과시킨 거란 말이죠. 그리고 5월 2일 날 통과됐다는 얘기는 그 내용부터 그 당이 이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통과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했다면 과반수 대기 안 될 수도 있고 선거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 있던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보면 5월 2일 날 통과됐더라고요. 총선 이후에요. 그러면 과반 확보해놓고 통과시킨 거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는 조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선진화법이 또 좋은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돼야 입법부 권위가 써요. 그렇죠. 대통령제라는 이 권력 구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법부가 자기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 대통령제 전형적인 나라죠. 미국 대통령은 의회랑 수시로 갈등을 해요. 지금도 오바마 케어 예산 안 준다 그래서 정부가 문 닫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대통령은 수시로 의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만나는 게 무슨 큰 일이야. 그것도 꼼수를 써가지고 말해요. 청와대 불러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 가서 만나는. 저는 그건 꼼수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원수 자격으로 하는, 국가 원수 자격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 수장이자. 근데 그거를 국회 찾아가서 하는 게 무슨 예의를 지키는 이렇게까지 꼼수예요. 이런 거죠. 아주 전형적인 꼼수고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를 수시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동전의 반쪽은 수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선거로 뽑혔고 의회도 선거로 선출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적 정통성이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야당 지도자 만나는 것조차 저렇게 힘드니 무슨 대화가 되고 의회를 존중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 박사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오다는 누가 줘요? 대통령이 줄 거 아니에요. 야, 통과시켜라. 이러면 강행처리 하잖아요. 이거는요, 열린우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열린우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 분리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안을 해서 이거 좀 해달라 이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럼 자기 당이 그 당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못한다 이러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그 법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선진화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입법부 바로 세우기 법? 이런 정도로 법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 이 얘기 좀 마무리로 좀 해볼까요? 최근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냈죠. 소송을 냈죠. 네, 예. 정정보도 소송을 냈죠. 원래 중간에, 원래 그 전에 밟는 단계가 하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정정보도 신청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생략을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갔습니다. 참 이 문제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문제는 그 본질은 권력에 의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밀어낸 거잖아요. 찍어내기라는 표현도 쓰고 밀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냐 아니냐 이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야 아들 맞잖아 이러더라고. 야 그럼 아들 맞다고 치자. 그게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공직자는 도덕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아주 간명한 논리야.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명절 때 저는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어때요? 나만 힘든 건가? 내 친구들만 그런가? 일단은 뭐 저야 워낙 뭐 개성이 강하고 제 입장이 분명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다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좀 특성이 좀 있어서 좀 그런데요. 아, 그거구나. 이 소장님이 형 만나서 얘기를 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예. 표 박사님 주변에서 표 박사님 만나서 그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예. 일단은 뭐 침묵하는 분은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 그렇게 전 그럴 수도 보고 있죠. 있고요. 이번에 그리고 홍콩 강의 때 제가 그 최동욱 총장 사건까지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홍콩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ICAC라는 그 독립 반부패 위원회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곳이고 수사권을 갖고 있고 500명 넘는 수사관이 있는 곳인데 그 전 수장이 해외 출장 갈 때 그 참모 2명이 규정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로 승급해서 간 예산 낭비. 이코노미를 안 타고. 예. 그 다음에 중국 출장 때, 출장 그 신청서에 적혀 있는 공적인 장소 이외에 관광 명소에 들렀던 사실. 요 몇 가지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청렴성을 강조하는 곳인데. 그거는 직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세 번째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첫 번째 문제 제기 자체가 맥락과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100% 꼭 공직자 아니라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혼외자 소송은 외국에서도 많거든요. 이 상속 문제랑 연결되니까. 그럴 때 거의 100% 뭐냐? 당사자들의 소송에 의해서 알려진대, 세상에. 그런데 당사자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혼외자에 대한 소문이 기사화가 되고 거기다가 세 번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개인은 절대로 습득할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오직 그것을 다루는 해당되는 공직자나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접속권을 행사하는 정보기관 이런 곳들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혈액형이라든지 윤상현 대변인은 그 여권에 혈액형 써있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홍콩 다녀올 때 저는 해외여행을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여권을 꼼꼼히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그 발표 나왔을 때 저는 내 여권에도 내 혈액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혹시 그 칩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확인을 외교통상부에서 했죠. 그래서 그런 윤상현 대변인은 왜 그런 대변인은 아니야. 원내 대변인이죠. 아니 윤상현은 원내 수석 부대표. 수석 부대표. 언제 승급했어요? 그럼. 잘 나가시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두 번째로 센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장인들이 좋아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결국은 그만큼 불법 행위가 있다는 걸 강변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결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인의 시선 혹은 법집행 종사자 또는 경찰이나 범죄학 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양보하면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양보, 뭐 도덕성 문제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 권력에 의해서든 누가 해서든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거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나가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표준 했잖아. 수리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효과가 충족된 거잖아요. 그걸 수리를 안 하고 야 잠시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뭐 뒤져보겠다. 이거는 정말 치졸한 짓이에요. 치졸하죠. 장수를 두 번 죽이는 것인데다가 망신 주겠다는 거고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다.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저렇게
하는 건 저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저는 옹호할 생각,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별로 옹호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지금에서까지 사표 수리도 안 하고 지금 무슨 뭐 보도 보면 뭐 감찰도 아니고 뭐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 뭐 힘도 없이 그냥 주변 뒤지고 다니는 거라며 뭐 복덕방 주인 만나가지고 전세냐 아니냐 물어보고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모 만나서 뭐. 그래. 근데 고향의 동향. 그게 뭐냐 여러 동향으로. 그게 참.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면 네. 야야 너 기자니까 알 줄 알고. 기자잖아. 니네 뭐 이렇게 정보 보고 막 한다며 하면서 사실 뭐야?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딱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거 정말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그걸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가 이 검찰청장, 총장, 그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이 추징금 받아낸 이 총장을 쫓아내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다라고 낯을 쫙 깔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움찔해요. 알아듣던가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거든요. 첫째로 그 법무장관이 행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장관의 행동 하나에 자신의 정통성을 걸겠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엄청난 도박입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감찰을 해라.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그 감찰 활동 자체 스스로가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되니까 발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감찰이 아니고 감찰 사전에 감찰의 요건이 되는지를 위한 진실규명 작업이다라고 발을 빼버렸어요. 아, 지금은 감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찰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 그건 결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뒤에 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DNA 확인만 하면 될 거 가지고라는 말도 했어요. 예. 대통령이 그 DNA 검사는 본인 11살 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타인이 강요한다면 그것은 인권의 침해거든요. 아동 인권 협약에 위배되는 아동 학대 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가진 그 힘과 권위를 생각해 봤을 때 네가 DNA 검사만 동의해서 해주면 국가가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질 텐데 왜 안 하고 있어? 라는 것과 같거든요. 11살 어린이에게 대통령이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사안만 봐도 이건 정말 만약에 그러한 말이 충분한 검토 후에 나온 거라면 이건 이 정부는 정말 무서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정부라고 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그러한 검토도 하지 않고 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즉흥적인 발언들이시고 이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만 봐도 이 본질을 떠나서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 정부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동아일보에서는 참 놀라운 칼럼, 그 대한민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칼럼을 좀 남겼는데요. 그 얘기는 더 하지 말죠. 네. 우리가 불쾌해지니까. 아무튼 이 소송건이 올해 내에 이 판결을 해야 되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꼭 3개월. 재판부가 네. 그걸 지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내로 결론이 나기는 할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뭐 제 얘기 중에 한마디 드렸지만 이 사안은 그 11살짜리 아이가 최 총장의 아들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사안에 집중하는 거는 바로 최 총장을 나가게 했던, 그리고 지금도 감찰 아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멀리 스위스 보르프시에서 이주연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스위스 참 아름답고 멋진 나라죠. 알프스의 나라고요. 깨끗하고 호수도 많고요.
그리고 뭐 모범적인 직접 민주주의, 깡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곳에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하면서 질문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멀리 타국의 시청자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소식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 처음인 것들이 너무 많군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 상영 중이던 천안함 프로젝트 중지, 여적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등등 앞으로 어떤 사상 초유의 정치적 사건 사고가 나올지 정말 씁쓸합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메카시즘을 말하는데 저는 히틀러 파쇼 정권 때의 독일 시민들이 떠오릅니다. 침묵하는 건 동조하는 것이고 그건 더 악한 것인데 말입니다. 유럽에선 일어날 수도 없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같은 일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당연히 부정선거인데 왜 아직도 박근혜는 대통령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의 말도 안 되는 공작이 먹히고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여러 전쟁들, 산업혁명,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연합, 그 오랜 세월 동안 싸워서 쌓아온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인권에 대한 인식의 발전에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들. 과정이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국민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예인 클라라의 거짓말에 난리를 치면서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공작에는 왜 그러려니 하는 겁니까? 내 삶에 누가 더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으면서 다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왜 분연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촛불로 모아지는 생각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지금 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분열이 안 일어나느냐를 묻는 거죠?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권자인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매번 사건이 날 때마다 어떤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조금씩 이렇게 축적됐다 어느 지점에 되면 임계점에 도달해서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게 측정이 안 돼요, 사실. 어느 때 이게 임계점이 왔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 폭발할지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상황보다 조금 더디다고 느껴지는 거는 역시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돌아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덜 갖고 싶은 사안인 거예요. 너무 이제 과거에 많이 봐왔던 사안이고, 또 저것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들 때문에 행동으로 지금 옮겨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나쁜 제도라는 건 아는데, 이 신자유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인이 선택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식의 해법을 찾거든요. 근데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회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개인의 자기 개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문제의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또 그걸로 초점이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련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결국 경제적 민주주의와 무관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시점이면 분명히 분출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장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분들이 짓눌려 있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집단지성의 힘이나 일반 대중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징계할 때는 정말 엄히 징계하고 용서 없이 징계하거든요. 차라리 법은 개전의 정의나 이런 걸 따지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민중이 들고 일어날 때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정말 가차없이 심판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범죄와의 비교를 말씀드리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강의를 많이 할 때, 다 강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60대 정도 돼보신 아주 곱게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저를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예, 하시라 그랬더니, 본인이 16살 때 아주 오래전이죠. 그, 동네에 있는, 남자한테 겁탈을 당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예, 참 잘해줬다. 그 자기는 자기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이제까지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 그런데 늘 뭔가 가슴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울분, 억울함,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강의도 일부러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이 당한 것이 성폭력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평생을 살아오신 남편에 대한 건데 쉽게 못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이제까지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고맙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왜 무슨 말씀 드리려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랑 직접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고 나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내 자식에게 불이익이 다가갈까봐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괜찮아. 그리고 저 정권이 경제 튼튼하고 안보만 튼튼히 해주면 우린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게 저는 바로 본인이 당하신 성폭력 피해 이후에 잘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남편 하고 사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게 되고 어떤 형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절차가 짓밟히고 자유와 권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장 나한테 생계에 지장이 없더라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 전문가 집단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욱 총장이 중요한 게 검찰 중에 딱 한 분, 그것도 가장 높은 분이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희망과 지지를 하고 있습니까? 권윤희 수학과장 역할. 교수들 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땐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결국 우리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자유와 권리가 짓밟히고 있구나. 이걸 아시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이장헌 씨가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게이트 잘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던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파트 해체가 아니라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반체제 활동 대응의 경우 종북 세력 감시와 간첩 검거가 핵심이고 통일에 대비해 조직 강화를 한다는데 이런 국정원 셀프 개혁이 국정원이 저지른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은 국정원 개혁이 어떤 식으로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절대로 없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일단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죠. 게다가 이 조직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건 제가 따로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닐 테고 당연히 이건 안 되는 얘기인데 국정원 개혁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보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취했던 방식이 대통령 밑에 직속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개혁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절호의 찬스였었는데 당시에는 워낙 또 반발도 있었고 또 민간 베이스에서도 지금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추세는 이게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형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내버려 그리고 또 하나 뒀거든요. 있었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수장으로 가면 조직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걸 안 쓰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립화의 명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얼마나든지 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으면 국회에 무슨 특위 만들어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더 좋은 건 아주 독립적인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의회도 참여하고 국정원도 참여하고 뭐 정부에도 참여하는 사람들 민간이랑 합동으로 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가져오는 게 가장 방식으로는 제일 좋다고 느껴지는데 민 대표로는 표창원 아니 뭐든 좋습니다. 근데 뭐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쪽에서 뭐 안 받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건 아마 미국 CIA를 개혁할 때 미국 국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서 바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쪽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미국 의회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회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셀프 개혁보다는 몇 배 낫겠죠. 어쨌거나 야당이 참여하는 거고 그 과정은 국민들한테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현실적 방법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진행하되 거기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더 좋은 방식은 국회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합동했던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형태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방식보다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게 국정원의 본래의 기능은 살리되 이러한 정치 개입 등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잖아요. 국정원의 본래 기능이 정치 개입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러면 없어야죠. 그럼 없어져야죠. 중앙정보부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공화당 만들었잖아. 그건 연원적인 이야기고요. 원래 예. 진짜 반 얘기예요. 홍콩의 정보기관 사람들을 수입을 하고 홍콩은 아예 정보기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 모델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CIA라든지 FBI 관계 또는 영국의 MI6나 MI5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여러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답은 나오거든요. 첫째, 결국은 민주적인 통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의 분리. 네. 세 번째로는 수사권의 폐지.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답은.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피해가려고 셀프 개혁이네, 뭐 6개로 뭐 나뉘네 이상한 걸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 소장님 말씀처럼 1975년에 미국 CIA 개혁할 때 철치 커미티라는 그 상원에서 만들어낸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온라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죠.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사권 문제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하는 얘기가 수사권 폐지하면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계속 활개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는 그 정반대입니다. 왜 정반대냐면 그 이유가 정보기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게 수사라는 건 적법 절차가 생명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 획득의 적법성 문제. 근데 국정원은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재발이 저리니까 적법하게 확보한 겁니다라고 자꾸 언론에 흘려가지고 기사를 내고 있었어요. 오늘 이석기 의원 기소가 됐잖아요. 예. 거기에는 그 기소장에는 증거에 관련돼서 그런 언급이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툼이 되죠. 검찰이 그 얘기를 증거 획득 방법을 공수해 쓰진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문제는 정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정말 탈법도 할 수 있어요.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CIA, MI6 다 법 지키면서 정보활동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걸 전부 다 covert,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안보라는 엄정한 목표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인이나 개인이나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선을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생겨버려요.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국가안보 얘기를 못 꺼내게 돼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가안보를 한다? 요번에도 제가 홍콩 가서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국가안보, 이건 내셔널 세큐리티 문제가 아니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보기관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정보기관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 정보기관은.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지휘를 받죠. 유치장 감찰권이 검찰에 있어요. 인권옹호자로서. 네. 그러면 국정원 내에 검사들이 와서 감찰을 해야 돼요. 그걸 자기들이 원합니까? 정보기관이?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럼 스스로가 사실은 국정원 스스로가 우리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순간 저 사람들은 정보기 하는 게 아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한다. 힘을 가지고 절대 권력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은사를 받거나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그 MI5는 사실은 국내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안보기관이에요. 해외 활동도 해요. 국가안보에 져야 되는 것만 하면. 정치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은 첩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사가 필요하고 검거가 필요하면요. 그걸 런던 경찰청이 줘요. 런던 경찰청에 딱 주면 런던 경찰청에서 그걸 받아서 확보한 다음에 증거 확보가 가능한 첩보다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내사를 해야 된다. 판단해서 그 다음에 검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MI5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이나 조직범죄자들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경찰은 알죠. 그게 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정보기관이 나서서 이번 이석희 사건처럼 막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정보기관의 얼굴 보여줘야 되잖아요. 언론 앞에 압수수색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얼굴 보여줘야 되는데. 신문에서도 다 가려주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데요. 거의 뭐 그렇게 돼 있다니까. 트위터에 올라오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새누리당이 나서서 수사권 없으면 이석기 같은 사람 더 나온다라는 그 무식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참 뻔뻔함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개혁의 핵심은 대공수사권 폐지다. 그렇죠. 네. 국내 국외 분리, 민주주의 통제 장치, 그 국회로 들어가던 위원회가 만들어지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그게 사실은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의 분리라는 것에 있어서도 국내 정보 수집이라는 것에 일반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업, 문화, 사회, 종교, 노동, 대학, 학계 이거를 정보기관이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를 사실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고 MI5나 FBI에서 역할처럼 딱 그 법에 정해져 있는 테러 또는 내란 음모 아니면 이런 국가보안법 특정 대상되는 활동에 혐의가 있는 자들,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공식적으로 남기면서 미행을 하든 감시를 하든 감청을 하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내 정보 활동이라고 봐야지 기관 출입하고 기업 출입하고 대학 출입하고 언론사 출입하고 이걸 정보기관이 한다? 그거는 나치 시대라고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디어오늘의 그 영화 평론하신 분이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추석 때 보통 영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무슨 영화가 흥행하겠느냐. 스파이하고 관상하고 두 개가 붙었는데 둘 다 이렇게 끌어주면 좋죠. 근데 스파이가 자기는 성공할 거로 봤는데 의외로 처지고 관상이 대박 터뜨려서 천만 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이 스파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그동안 스파이 영화들이 쭉 잘 됐잖아요. 그런데 스파이에서 그리고 있는 설정 자체가 통일 한국 시대를 가상으로 외국과의 정보전쟁, 총격전 이런 것들이 코믹하고 첩보원들이 해야 되는 정보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과 너무 닮아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우리의 그 댓글 다는 국정원과는 이게 말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피해를 봤다. 이런 평을 하셨더라고요. 재밌는 평가네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 외에요. 또 질문 보내주신 분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인류들의 뇌사용법 이매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주에도 많은 의견, 많은 질문 보내주시고요. 닫혀있는 소통 그리고 닫혀있는 진실의 문 열겠다는 저희 시사게이트 12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